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매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인데 이게 신체 관련 발언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매치 들어갑니다. 이준석 후보의 신체 발언 논란, 향후 이 후보 정치 생명에 타격이다? 아니다. 네, 저는 신체 발언 논란이 이준석 후보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이 2030 남자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지지율 10% 나오는 것도 이 중에 한 7, 80%는 2030 남자다. 근데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 벽을 뚫고 15% 안팎까지 갔다면 저는 그 보수 진영 단일화의 주도권을 이준석 후보가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도권을 상실하고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김문수 후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지율이 10%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른 연령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체 발언 논란이 아마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2030 남자 쪽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신체 발언 논란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 즉 2030이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는, 그러려면 20년 걸리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고난의 시간을 저는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완전히 엄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뭐 이제 지워지지 않을 스캔들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사실 뭐 그냥 의원으로 말을 했어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게 국민 세금을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추세였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데다가 저는 뭐 득표율이야 그 마지막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뭐 당원을 향해서 추가 사과문을 낸 걸로 봐서 뭐 당원 게시판 보니까 탈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뭐 자체 조사 결과 아무튼 추가적인 지지율 뭐 정체 또는 하락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 사과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절대적인 인물이 대통령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민주당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던 인물이 대통령으로 빠져나간 그 정치적 공간에서 저는 이준석이 굉장한 헤게모니를 줄 수 있었다. 이 대선 이후에. 왜냐하면 한동훈 그 전 후보도 있지만 전 대표도 있지만 이분은 정치 경험이 굉장히 작잖아요. 아직 이제 정치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3차 토론 때 사실 제가 그쪽 관계자들한테 언뜻 얘기도 좀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TV 토론이라는 것은 특히 제3 후보는 이 의외성을 가져야 되는데 1, 2차 때 네거티브로 존재감을 보여줬으니 3차 때는 전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 미래에 대한 굉장히 포지티브한 어젠다로 3차 토론을 해서 뭔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어떤 지지율 추세들을 이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어떤 인상 깊은 토론을 했을 텐데, 오히려 더 반대로 더 디테일한 네거티브에 집착하다가 약간 본인이 쌓아온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캐리어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긴 그런 일종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지금 예. 이준석 의원이 그 실제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어요. 지금 이제 그걸 갖고 이준석
그 후보가 5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있는데요. 해요? 네, 지금 하고 기자회견?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휴대폰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법적인 어떤 그 이 단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신체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단일화 무산에 대해서 이게 이준석 후보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체 오늘 발언 그거 갖고 기자회견 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체 발언 논란이 단순하게 선거 때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의 최대 정치적 위기로 이렇게 이제 그 악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투표에도 악영향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들은 일부 유지되겠지만 그 합리적이고 그 건강한 보수 중도 보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죠.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거기다 이것이 사표 심리랑 연결될 경우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저는 마지막 최종 득표율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선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적 행로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게 의원직서 제명한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이러면 YS급이 된다 이런 얘기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지금 의원직 제명이 3분의 2죠. 3분의 2입니다. 네. 예, 3분의 2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석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김상욱 의원이 넘어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7석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사법적 단죄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선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서 이게 그 뭐 검찰이나 경찰에 강력하게 또 수사할 수도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무산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이 정말 그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준석 후보가 그 TV 토론 때 그 신체 발언을 한 게 우발적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면밀히 이 생각을 해서 한 발언일까요? 저는 이준석 후보 성향으로 봤을 때 우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저는 이제 그걸 되게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예.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견들을 거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큰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조언하시는 분들 말을 많이 안 들은 것 같고 이번 TV 토론 과정에서 저는 이게 우발적으로 거기서 그냥 그 얘기가 튀어나왔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준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이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아까 엄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걸 유신 독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사과는 했지만 사과를 진심으로 한 게 아닌 게 된 거잖아요. 또 바로 오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앞뒤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정치인들이 사과할 때는 쿨하게 해야 돼요. 그럼요. 쿨하게. 이 자꾸 사족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예? 네, 저도 이제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준석 후보 캠프는요. 공식적으로 15%의 어떤 득표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15%를 득표하게 되면 당선이 못 돼도 돈은 돌려. 향후 보수 진영 재편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는 15%인데 실제로 10%가 마지노선이다. 두 자릿수가 캠프 측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보장 10%를 그러니까. 득표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런데 저런 그러니까 그 신체 발언을 했냐면 전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를테면 이제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2030 일부가 2030 남자 일부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김문수 후보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 지지율의 한 20-30%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2030은 투표, 특히 남자율은 투표율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 여성보다 낫다. 네, 낮아요. 한 5%포인트 예. 낮고요. 그러니까 평균 그 투표율보다도 한 15% 정도 낮습니다. 15%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를 안 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차단하기 위한 결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던졌다. 그런데 의외로 파장이 좀 부정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 커지고 그래서 있어요. 특히 이제 제명안까지 나오고 본인 그거 몰랐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게 네거티브 쪽으로 공방이 그러니까 효과될 줄은 몰랐겠죠. 감수성이 이런 표현에 대한 감수성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중파. 예. 역시 문학을 하셔가지고 그 그래서 표현이 그리고 어제 제가 이게 역풍이 아까 어제 제가 이제 우연히 저는 이게 잘 안 보는데 그 이준석 후보가 고대에서 어제 유세를 했거든요. 전 뉴스에서 봤어요. 거기 신문에서 20대들이 되게 많이 남자들이 모였는데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어떤 여성분이 사회를 보는데 그 이준석을 연호하니까 나가라 꺼져라 이 얘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 2030 남성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일 그 경계해야 될 것이 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요.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유권자가 부끄러움을 지지자가 느끼게 해서는 부끄러움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느끼면 이거는 거의 최악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이거는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만큼 좀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시죠. 설란영 씨를 향해서 뭐 좀 그 학력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영향을 보십니까? 좀 미칠 수 있죠. 뭐 극단적 엘리트주의에다가 그 실제로 여성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전에도 전력이 좀 있거든요. 유시민 그 기억나세요? 그 개혁 무슨 당이죠? 개혁 거 있었어요. 그 노무현 그 대통령 그 선거할 때 뭐 그 당 안에서 여성 개혁신당인가? 아니야 개혁신당 아니 국민참여당 참여당 뭐 이런 거였는데 국민참여당 대표였죠. 그때 이제 뭐 해일이 오고 있는데 조개나 죽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되게 커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선 후보의 부인을 두고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물론 이준석 후보처럼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동급으로 뭐 이렇게 이 충격이 오지는 않겠지만 저는 일부 그 중도 유권자들한테는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운동권의 어떤 위선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이게 이제 범진보 진영은 도덕성이라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강점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진보 정부는 늘 도덕성에 기초해서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선거운동 전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수 진영은 능력 내지는 이제 경제 이런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이게 이제 선거운동을 해왔고 또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유시민 전 이사장 사건을 보면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전체가 도덕성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애초에 뭐 사법 리스크도 많이 이제 점철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다뤘지만 아들의 어떤 그런 그 발언 논란이라든지 뭐 법인카드 유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강했던 그런 도덕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이 여기에 이제 못을 박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렇게 도덕성이 흠집이 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뭐 유시민 그 작가가 상징적이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긴 하지만 캠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시민 발언으로 캠프를 공격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싶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 뒤에는요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김어준 그 방송인인데 이 말도 여기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대략 원팀 사실상 내용상 원팀인데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정할 건 인정 좀 하세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평시 같으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워낙 신체 발언이 셌죠. 네. 워낙 셌기 때문에 이게 좀 더군다나 좀 덜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이 그 이준석 후보의 신체 발언을 덮었다가 오늘 기자회견 지금 점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 유신 독재 얘기는 정말 네. 충격이네요. 저건 다시 자기가 이슈를 다시 키우는 꼴이거든요. 이 얘기를 그냥 본투표 날까지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게 아니 그 질문 유신 독재 얘기하면 그때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좀 네, 저는 문제가 이거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하고 이준석 후보 쪽에 같이 조금 이제 어떤 타격이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뭐 동의하세요? 아니 열심히 방송은 균형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은데요? 너무 즐거워하시네. 그러면은 저기 이낙연 그 새미래민주당 상고문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한 거는 어떨까요? 저는 뭐 큰 영향 없다고 봅니다. 아하, 왜요? 이미 다 반영돼 있고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하면서 그랬으면 파장이 좀 있겠죠. 전직 대표로서. 근데 이미 새로운 미래 가면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말 수위 높은 공격들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사실 새로운 미래를 유력한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큰 영향은 없지만 작은 영향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반명 빅텐트가 뭐 다 채운 건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채워지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개헌이지 않습니까? 예. 3년 임기 단축 분권형으로의 개헌인데 개헌 연대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80% 아래로 묶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김문수 후보가 한 10% 정도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대략 그 정도 하면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을 80% 아래로 묶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85% 정도 득표했습니다. 자, 이제 본투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변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단일화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투표 전날까지는. 근데 이제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급격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변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변수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뭐 민주당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시민 작가 같은 말 실수를 조심하는 거. 그거 이게 너무 광대하니까 캠프 자체가 너무 그렇죠. 크기 그죠.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튀기해서 또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 나머지 큰 변수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민주당은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이 뭐 저는 적절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적 단죄를 얘기하는 거는요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미 대통령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떤 이재명 견제론의 그 점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유승찬 대표께서 뭐 예상 득표율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균형 차원에서 기계적 균형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 다 희망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꼭 그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좀 이렇게 아니, 찬물 끼얹는 거는 전혀. 네, 존경하지만 별로 예. 찬성은 안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재명 후보가 50% 넘어서 당선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48% 정도로 이제 당선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막판 추격세에 이제 힘을 붙이면서 저는 대략 45%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 막판 논란이 가열되면서 5%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도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서 저는 1% 이상은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략 유권자의 균형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합이 대략 한 50%,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대략 한 50% 이렇게 얻는 황금 분할 형태의 득표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여론조사와 중간층, 중도층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종합입니다. 이건 종합. 그러니까 이재명 예. 후보는 49에서 55 레인지 안에서 득표를 하게 될 것 같고 중간값이 52%다. 이렇게 제 견해고요. 김문수 후보는 36에서 42 레인지 있을 것이고 중간값이 39%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5에서 11% 정도 레인지, 중간값이 한 8% 정도 될 것 같다. 권영국 후보도 한 1, 2%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요? 1, 2% 예, 사이 이 정도 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51.6%가 얻었었거든요. 51.6. 예, 그거에 비슷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가스레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농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니 레인지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4일 후면은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두 분하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야겠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